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10차 변론기일을 내일과 글피에 열 예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글피 20일엔 형사재판이 열린다면서 길 변경 신청을 해서 헌재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더 내고 덜 받자.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모수개혁 정부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핵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여야 공방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먼저 여당은 헌재 탄핵 절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주장은 이래요. 헌재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그런 건 헌재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왜 이렇게 서두르 결론 지으려 하는 게 뭐냐. 이런 여당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두른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저지른 이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는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 탄핵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와는 사안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이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든지 계엄의 요건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이 그것을 위반한 게 또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국회로 군을 보낸 행위라던가 뭐 선관위로 군을 보낸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해야 될 사안이거나 사실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서 뭐 경제적으로 이제 얽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과는 이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한,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헌재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속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연일 이제 뭐 불공정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어요. 뭐 신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에 동일하게 이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본인의 이야기대로 100%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불공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실질적인 공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14명의 증인으로 어떻게 전모를 파악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네. 이미 핵심적인 증인들이 나와서 중요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헌재는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14명이 아니라 140명을 불렀어도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은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다라고 주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는 상당히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공정하다는 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이신데 신주호 부대변인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기로는 굉장히 간단한 사안인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굉장히 따져볼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직 파면을 이끌 수도 있는 중차대한 굉장히 불가역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볼 것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다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폭동이었느냐 아니냐, 내란이 성립되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위헌적인 계엄이었다. 이것이 지금 쟁점인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계엄군을 투입시켰던 군 관계자들, 사령관들의 진술이 지금 검찰 조서상과 탄핵 심리장에 나와서 하는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엇갈리는지 그것을 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90분이라는 아주 한정된 시간을 제한해 놓고서 그 안에 신문을 모두 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증언들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되며 왜 내란에 이어졌는지, 왜 내란죄가 성립되어서 대통령직에 도저히 둘 수 없어서 파면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속도를 높여서 될 일이 아니다. 9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둘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은 이렇게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다.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된다. 특히나 뭐 곽정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뭐 나와서 한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 네. 이런 부분은 더 엄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서로 막 그런 의혹을 제기하긴 하는데 뭐 소통 의혹, 뭐 회유 의혹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저도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딱히 그렇게 막 서두른다는 인상을 저는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박성민 전 비서관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사안이 두 가지잖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국회 표결이나 이런 거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 사안들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등장 인물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들을 만큼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때는 일단 쟁점 자체가 10개가 넘었고, 그래서 뭐 미르 재단이든 K스포츠 재단이든 아니면은 뭐 기업 관계자든 다 이렇게 불러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워낙 이제 많은 어떤 그 사실 이런 과정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금보다 좀 뭐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사실 딱 요 두 가지 쟁점만 가지고 이제 좀 논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서두른다, 저는 사실 그런 인상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자, 예. 그런 과정에서 이동수 대표께 뭐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드리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늘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재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면 이동수 대표님 네. 보시기에 좀 헌재 흔들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 압박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비교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이제 순순히 이제 헌법재판에 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 탄핵 찬성 쪽으로 탄핵 찬성 쪽에 이제 우호적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뭐 이런 걸 좀 이 헌법재판소도 비판도 하고 이제 혐의나 이런 것들도 부인하고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 뭐 여론조사 상으로도 이제 국민의힘이랑 뭐 민주당이랑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버티면 된다라는 좀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면은 여론도 거기에 이제 좀 호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지금 헌재 방문, 여당 의원 40여 명의 현재 방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이 이 내란을 저질렀고 이 불법 계엄을 이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대통령의 행위를 나서서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사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가세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행위가 사실상 옳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뭐 헌재가 불공정하다, 뭐 헌재가 편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용적으로 저는 좀 너무나 부실한 논리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다가 뭐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영배 대행이 조문을 갔다, 절친한 사이다 이런 거 주장을 하다가 반박당하고 가짜 뉴스라고 이제 규정지어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최근엔 대변인이 논평을 내가지고 뭐 문영배 대행이 가입한 이 동창생들이 모인 어떤 카페에 음란물이 유통이 됐는데 거기에 뭐 문영배 대행이 뭐 댓글을 달았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는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거는 뭐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보다 어떤 뭐 유리한 국면을 점해보겠다라는 의도를 넘어서서 국가의 좀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맞나?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를 시스템을 그리고 헌재를 흔든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를 흔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과도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조 이동수 대표님. 예. 근데 저도 근데 사실 뭐 100번 양보해서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도 과거에 보면 조국 사태 때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 구속영장 뭐 이런 거 심사를 할 때 보면은 장외에서 이제 뭐 검찰이나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들 보여주긴 했었잖아요. 근데 네. 다만 저는 이게 계속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마저 이제 부정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진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려되긴 하더라고요. 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자, 지금 어쨌든 그 여당 의원들 한 40여 명의 헌재 항의 방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라 그럴까요? 옛날에는 뭐라 그럴까 그런 항의 방문하고 어떤 사법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워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뭐 가는 의원들을 말릴 상황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좀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며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박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함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바탕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국민 앞에 명확히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40여 명 되는 의원들이 왜 헌법재판소를 갔느냐, 탄핵 심판에 압력을 미치기 위해서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적 배경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든 기각을 내리든 국민들은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서 더 갈등하고 반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헌법재판소가 너무 과도하게 속도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따질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는 면모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0여 명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전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가 세워야 된다. 이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뭐 방문하신 분들이나 뭐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에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대는 지금 확산되어 있어서 저희 당의 거의 당론처럼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그것이 꼭 탄핵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생각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발언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선거법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판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어긋난다. 법 위반이 있었다. 하지만 그 법 위반이 과연 대통령직을 파면할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 노무현을 그대로 대통령직을 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것이 전 이번에도 똑같이 전목된다고 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권한 행사가 과연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명태균 특검을 시급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데 크게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는 명태균 의혹이 비상계엄의 방아쇠 트리거가 됐다. 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특검해야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검찰에 맡겨놨더니 명태균 사건이 잘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리인데 차근차근히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릴게요. 먼저 트리거 부분. 자, 명태균 특검이 이제 그 이번 그 비상계엄의 트리거 방아쇠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거듭 강조를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 명태균 의혹이 비상계엄 방아쇠에 당겼다는 건 민주당의 뇌피셜 이다 일축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공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12월 2일이죠. 그러니까 12월 2일에 구속 중인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니까 다음날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뭐 김건희 여사와의 이 녹취록,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간에 오갔던 그 통화의 녹취록을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 그 시점에 대해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 계엄을 성공시키고 싶었다면 그날 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12월 2일과 3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는 뭐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좀 너무 더디다. 혹은 수사를 일부러 이 검찰에서 해태하고 있다. 혹은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이미 지난해 11월 4일이라고 해요. 이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그 뒤에 어떤 수사의 진척이 크게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쨌든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안에서 핵심 인물은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런 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혀 조사를 못한 게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핵심 인물들이나 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부족한 상태로 이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폭로를 했는데 이 수사 검사가 황금폰 우리도 좀 부담스럽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인멸 교사를 검사가 했다라는 거를 폭로하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주체가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명태균 특검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견지에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명태균 이 황금폰 이 네. 의혹이 뭐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저는 요거는 사실 좀 동의하기 힘든 게, 물론 이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됐을 것 그러니까 같지만 날짜 보니까 이런 거 아니냐 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의혹 처음 제기한 게 8월 달이었거든요. 지난해 8월. 근데 명태균 씨라는 이름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게 한 9월쯤이고 본격화한 건 한 10월이잖아요. 그럼 시점상으로 심지어는 3월 회동 그 만찬 회동도 그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제 얘기까지 훨씬 더 하죠. 오래전부터 네. 준비했다 이런 이 의혹들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계엄 이 준비 의혹과 명태균 의혹 간의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되겠지만 뭐 핵심적인 이유가 되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하는 것도 결국에 원래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로 거의 뭐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야당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와야 되는데 당 지지율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차기 대권도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명태균 리스크와 엮여 있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서 유력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리스크를 계속 좀 키우려는 어떤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자, 두 가지 이게 방아쇠가 됐다는 거, 네. 트리거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그 검찰에다 맡겨 놓으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 못 한다. 큰 가지로 보면 이 두 가지인데 네. 정작 뭐 그런 부분이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를 떠나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잠룡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잠룡들은 자기는 저기 결백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못하냐 하지만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졌을 때 2달의 기간 동안 그게 해명이 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그 얘기만 떠돌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여당 쪽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정권 장악을 위한 그런 정략적인 술수냐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것 자체가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 가을 이후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까지 탄핵 국면으로 흘렀는데 그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있는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 기간 동안에는 왜 명태균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같이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쳐진다면 그것은 그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지 특검의 주장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국민들께 명태균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뉘앙스, 그런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명태균 특검이라는 악법을 저는 주장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펼쳐진다면 그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뭐 민주당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을 통해서도 들었던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뭐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명태균과 국민의힘의 주요 대권 주자들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증거물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특검이죠. 왜?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국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조차도 40%를 넘지 못하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면서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조기 대선을 선거운동을 하려는 그런 포석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일단 녹취 하나 듣고 그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두 분한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꼭 필요한 이유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빈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소환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녹취에서 언급된 소위 20억 클럽,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하긴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네. 아까 우리 신조 부대변인 얘기도 듣고 이제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게 뭐 실체를 밝히는 이런 차원은 뭐 그거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컨대 그 시점상 이것이 대선용이다 혹은 뭐 이렇게 명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선 고속도로다. 뭐 워딩도 잘 만들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데는 동의하시지 않나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돈 받으라고 시켰습니까? 여론조사 공짜로 해주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조차도 지금 특검법 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냐면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가 그렇게 찔려서 특검도 이거를 못 받고 있냐?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론조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뭐 대표적으로 이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라고 하는 뭐 김모 회장이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더 밝혀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국민의힘 안에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이 돈을 받거나 오간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게 더 치명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명태균 씨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조차 못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 받겠다 하자. 이거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남아있는 거 불쾌하니까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민주당에게 이 정치적 책임을 묻자. 특검 결과 나왔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특검을 주장한 쪽에서 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들을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자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찔리는 게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을 역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시점 문제도 어쨌든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시점이나 그 타이밍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할까요? 왜냐하면 네. 특검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고 시작하면 그냥 어떤 실체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대선 뭐 한 달 동안 치러라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수 대표님, 아니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아니요. 저- 이동수 대표님. 근데 이제 시점 말씀해 주셔서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지금 유력 주자로 꼽히는 분이 뭐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후보들 중에 제일 쉬운 상대가 전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지금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고 그만큼 중도층의 어떤 소구할 수 있는 그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이제 후보로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그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 조금도 이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분이 이제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등판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걸 계속 좀 강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명태균 리스크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좀 과대 포장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처벌도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무슨 비공표 여론조사 활용한 무슨 보고서를 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 정도 되는 큰 선거에서는 진짜 온갖 군데서 자기네들이 여론조사 돌려서 막 보고서 내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과연 이게 진짜 그렇게 큰 막 뭐 결격 사유일까? 저는 사실 여기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연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서 이런 의혹들이 잘 밝혀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셨는데 오늘 창원지검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뭐 핵심이 뭐냐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어떤 검찰이 이 수사를 명태균 씨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방식을 보면 좀 네. 믿기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결국에는 이 수사 보고서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사 잘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갑자기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런 뭐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과연 중간 수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핵심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핵심만 빼놓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네. 뭐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지만 검찰이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에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제 황금폰 분석이 끝난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원칙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오늘 이제 창원지검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거는 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 이게
좀 넘기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잘 수사가 될까 이런 좀 의혹도 있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그 중앙지검으로 넘긴 것 자체는 저는 뭐 그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일 만한 것이 적절하느냐. 전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분은요. 저희 당에 공천을 못 받으신 분이고 심지어 컷오프가 되신 분입니다. 컷오프가 된 분을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이것은 진짜 단순히 의혹이고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무언가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겠습니다만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심지어 당 차원에서 컷오프 되신 분을 향해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 저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국민의힘과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를 발판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상의 그 민주당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뭐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절차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비했을 때 진행하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뭐 명태균 씨의 그 메신저 캡처본이나 녹취 파일들을 다 확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 도입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이 구간 지나는데 50분 정도 걸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도 전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중동까지 막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객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부평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폭력 난입 사태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서 피해 상황 복구 현황 들러봤습니다. 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제 경찰 수사받고 있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언급하면서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자, 제가 요 얘기를 워딩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법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약간 정광훈 목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배후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물론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 폭동의 어떤 주도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정광훈 그 목사 교회에 뭐 특임 전도사로 임명됐던 전력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에 이게 이 정광훈 목사와 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간의 어떤 육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서 그건 사실 1차적으로 진짜 그 현장에 가서 뭐 부수고 폭행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규명 이전에 그걸 넘어서는 어떤 배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걸 생각하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동수 대표님은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약간 민주당의 조급함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찰이 이걸 과연 뭉개고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럴 있느냐.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사받는 피의자가 125명이고요. 그 중에 7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를 습격하네 마네 막 이런 글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저는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의 성에 차진 않겠죠. 다만 이제 이 수사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은 뭐 그 배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곧 뭐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이런 의혹들도 있는 박성민 거예요. 최고위원님. 예. 이제 석동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 그 석동현 변호사가 이 폭동이 일어난 당시 새벽 1시경에 정광훈 목사와 어떤 인근 호프집에서 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그 자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밝혀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폭동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혹은 이 지시를 하거나 모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대통령 측 변호인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 외에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시에 이제 폭도들에 대해서 뭐 훈방 조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 담 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이 윤상현 의원이 직접 소통을 했던 그런 것들도 저는 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야당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신경 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론 결집이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를 공격한 이 초유의 사태를 활용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 당국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이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그 아주 엄격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마 반면에 지지율 올린다는 것 플러스 네. 상대당의 지지율이 상승이나 어떤 결집이나 이런 거를 약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우를 밝히는 게? 네, 그러니까 배우를 밝혀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사실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폭력 사태에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폭력과 거리가 먼데 국민의힘은 이 지지자들로 인해서 폭력 사태의 주범과 내통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좀 씌워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도 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고요. 이 폭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현장에 계셨던 시민들께 이성을 되찾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정치로 비화될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좀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얘기 좀 해볼게요. 내일 18일이죠. 그리고 글피 20일 9차와 10차 변론기일 진행한다는 게 이제 헌재 방침입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형법상 내란죄 다루는 형사재판 첫 재판이랄까요? 이게 이제 또 20일에 열려요. 그러니까 겹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은 좀 연기를 하고 다른 날에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자 이동수 대표님 네. 헌재가 수용할까요? 안 할 것 같은 게요. 이제 그래요? 오늘 헌재에서 입장 나온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길 출석 의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나와도 되니까는 뭐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여튼 어떻게 보면 변론기일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안 나와도 되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 형사재판 가려면 가고 그건 알아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구속에 대한 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과 관련된 것은 오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고 10차 변론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사실은 뭐 판단을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네. 헌재 입장에서도 헌재가 이 기일을 잡는 거는
뭐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잡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뭐 차원이 아니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법관들이. 그리고 합의하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헌재의 그 권한이 있는 것인데 자꾸만 대통령 측에서 절차상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비를 걸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헌재 재판관들 뭐 특정인들을 공격해서 뭐 성향을 문제를 삼으면서 절차상의 시비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가 직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권한이 있고 헌재 네. 재판관들의 재량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 측에 맞춰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공정한 절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벌여왔던 대통령의 행동이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였을 것 같지도 않고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미 있었던 선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대통령 측에게만 불리하게 작동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변론기일을 이때로 지정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헌재도 얘기했잖아요. 뭐 출석 의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헌재의 입장은 확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시비를 거는 거는 오히려 저는 대통령 측의 불리함만 더 쌓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절차상에 사실 절차를 헌재가 정하는 거고 여기에 큰 무리가 없고 이거를 또 변경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헌재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최종 결론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흐름은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재판관들 평의를 거쳐서 아마 이 요구안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또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네. 헌법재판소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구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이 엄밀하게 다른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대응할 만한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는 거 오전 아니겠습니까? 갔다 오후 갔다 이거는 너무 과한 얘기라 이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예. 이 방어권 논리를 이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을 뭐 다르게 구성하진 않았을 거예요. 헌법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과 그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단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변호인단들의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런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과 형사 재판에 있어서 내란죄에 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변론기를 추가함으로써 이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의 방어권 그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10차 변론기일을 정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형사재판에 있어서 구속 취소 그 신문기일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쉽게 말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법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 아니면 뭐 기존 스케줄대로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하나 한 나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변론기일 지정을 좀 연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기하는 것이 그 원리 원칙에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가려면은 대표님. 아까 이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오전 오후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이런 거 볼 때 영어 수학 같은 날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제 날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변론기를 메시지 전달 창구로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이 안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그 당정안 정부 여당의 안에 대해서는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당은 뭐 거짓말이다, 뭐 사과하라 이런 얘기가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속세 개편안을 둘러싼 어떤 공방이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계속 뭐만 하면 이 대표 뭐 대선 위한 거냐, 대통령 놀이하는 거냐, 뭐 우클릭하는 척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럼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고 민생이 뭐 망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안을 내놓고 있으며 무슨 정책적인 제안을 해왔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아마 사실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비대위 회의에서라던가 나왔던 얘기들이 보면 뭐 반성과 사죄 이런 부분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았고요. 민주당 욕하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뭐 우클릭하면 청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이 추경에 대해서 입장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지금 모두가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미온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생 경제 관련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책임을 좀 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 대표가 무슨 정책만 내놓으면 거기에 계속 딴지 거는 것밖에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오케이. 네. 자, 신조 부대변인. 여당이면 정책을 좀 치고 나가야 되지 이거를 왜 먼저 야당 대표가 그 내놓을 때마다 일일이 어깃장만 놓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깃장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모렴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관련된 법안이 작년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거는 거의 국민의힘의 안과 동일하거나 국민의힘 안보다 더 진전된 거를 내놨단 말이죠.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 민생 정책을 얘기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러 예산 AI 관련된 예산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도로 반도체 특별법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자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이 오히려 미적지근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에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우클릭하는 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이 대표의 이번에 제시한 공약 자체가 사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주요 지지층 성향들을 보면은 수도권 중산층의 뭐 화이트 칼라 그리고 이제 60세 전후의 뭐 86세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딱 지금 이제 상속 고민할 시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대선을 의도한 바는 있겠지만 이게 막 우클릭하는 척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지지 기반의 이해에 충실한 공약 제시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광주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특히 광주에서 열린 것. 박성민 최고위원님 짤막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부적절하다? 네, 굉장히 좀 분노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공간은 그냥 단순히 어떤 광주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과거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서 항쟁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곳에서 대통령의 이 계엄을 옹호하고 그 자리에서 또 뭐 연단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고 나 같아도 내가 대통령이었어도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 민주화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광주라는 공간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집회의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집회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집회를 하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헌법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주장을 하든 그것이 폭력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광주가 됐든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저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 집회의 주체가 정당 등의 정치 집단이 아니고요.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 그것까지 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은요. 네, 저도 이제 뭐 집회 자유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는 뭐 그건 모두에게 존중되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유의해야 될 거는 그게 진짜 광주의 민심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최근에 집회들이 막 뭐 이 특정 단체, 뭐 교회 뭐 이런 데서 막 대구 갔다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이런 양상인데 광주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봐라 광주에서도 우리를 이만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탄핵 찬성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이제 뭐 상영이라 그럴까요?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집회 품격은 여야 막론하고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영상 이렇게 대충 봤는데 너무 이제 좀 조롱하고 막 이런 뉘앙스에 그리고 또 혐오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일 반대편에서 딥페이크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집회를 했으면은 민주당이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야 모두 그냥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집회하고 어떤 목소리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좀 품격이나 이런 걸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그래도 가짜 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의할 부분은 유의하되 날카롭게 비판할 부분들은 하자. 이런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신 공격성의 그런 영상들이 재생되거나 또는 개인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짜 뉴스로 점철된 것을 토대로 이런 식의 공격이 펼쳐지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치부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부터 단호하게 배격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1분 이내 남았는데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을 쓰고 있다. 네. 머지않아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판을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러고 되게 이제 경계했거든요. 네. 이런 사안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무섭나 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 정치적 자산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그 예고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 우리 한번 좋은 경쟁을 펼쳐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과연 저희 당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경선을 펼치고 나서도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경선 이후에 당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런 식의 그 폄하하는 발언들 깎아내리는 입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통합을 좀 전제로 해서 발언도 해야 되고 정치 행보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재욱이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찌개와 밑반찬을 준비하는 재욱이. 몸이 아픈 엄마와 누나를 위한 밥상인데요. 오랜 시간 뇌하수체 종양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수십 알의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옆엔 똑같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고 온 누나가 누워 있습니다. 유전병이 아님에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 엄마에 이어 누나까지 돌봐야 하는 재욱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힘겨운 현실이 버거웠던 탓일까요? 건강했던 재욱이마저 틱장애가 생기며 가족들의 걱정은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병원을 가기가 두려운 재욱이네. 재욱이 가족이 부디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날은 포근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오늘은 찬바람이 불며 먼지가 물러간 대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에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영하 5도, 파주와 제천, 봉화 영하 9도, 대관령은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도, 청주 3도, 전주 4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고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도 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충북 남부와 경상 동해안,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에도 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대기도 몹시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법 완화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없이 말로만 우클릭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공격대로 변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실망감을 표하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주요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4명이 구속되고 7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전국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여야 정치권이 시급히 풀어야 할 정책 현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고갈을 막아야 하고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길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예. 예. 자, 우선 연금 개혁 둘러싼 논의 구조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연금 내고 받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보험료 납부와 지급 수준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히 법을 고치는 건 국회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입니다. 예.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제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 구조 속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노령 나이가 드셨을 때 네. 소득 보장을 하는 그런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법 2조에 보게 되면 그 업무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업무를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마다 이제 종합운영 계획 내기도 하고, 근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4개를 냈다느니 뭐 18개를 냈느니 비판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난 9월 4일 날 정말 21년 만에 단일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9%에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를 지금 40%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42%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자고 했었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국회에 법이 33개 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와 함께 또 네. 저희가 같이 이 개혁을 지금 하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 예. 주무부처로서 지금 저기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뭐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 그 전에 뵀을 때하고 좀 다른 게 여기 배지에 예, 예. 국무위원 배지 밑에 연금 개혁이라는 배지를 언제부터 붙이고 다니십니까? 이게 제가 11월 달부터 붙였는데요. 원래는 지난해 12월 달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그 크리스마스 색깔 녹색하고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세티아처럼 했는데 좀 다소 늦어져가지고 지금 2월 달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는 배지를 제가 달고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전도사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예, 예. 자,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처럼 연금 특위, 연금 개혁 특위 가동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노후를 보장할 때 보면은 국민연금도 있지만 또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전체로 아울러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만 하면 안 되고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21대도 했던 것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전체로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에서 하자는 또 의견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하고 그 나머지는 특위에서 하자. 뭐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은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떤 구조든 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너무 뭐 그런 더 생각을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이번에 우선 모수개혁,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부터 먼저 논의한다. 이게 뭐 그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같은데 현재 국민연금에 매달리는 보험료 소득의 9%, 나중에 받는 연금 수준은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자, 모수개혁이라 하면 이렇게 뭐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 이거 변경시키는 걸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수개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네, 개혁한다. 예를 들면은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요건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9%의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럼 9만 원을 내고 40년간을 잘 가입을 하게 되면 4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머지 언제까지 가입해야 된다. 제가 59세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받는 연령은 지금 63세인데 33년 되면 60에서 늦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다 숫자이기 때문에 모수개혁이다라고 보게 돼 있고요. 구조개혁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연금 삼총사 있는 것처럼 우리 소득 구조에 개편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어떻게 하고 또 기초연금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퇴직금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구조를 이렇게 개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구조개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언뜻 들어도 모수개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고 구조개혁은 좀 시간이 전체적으로 걸리겠구나 이런 걸립니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국회는 이번에 우선 모수개혁부터 먼저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자, 국민연금 매달리는 보험료 소득 9%, 나중에 받는 게 이제 40%입니다. 근데 이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 뭐 여러 방안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수개혁과 관련해서
정부 방안 지금 갖고 있는 정부 방안은 뭡니까? 제 지난 9월 4일 날 21년 만에 저희가 그 안을 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들어오시죠? 예, 저희가 보험료를 9%를 내고 지금 40%를 받게 네네.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40%를 받으려고 하면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19.7%를 내야 돼요. 그런데 9%밖에 안 내기 때문에 10.7%는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은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루에 885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1년 되면 32조 원이 적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 이렇게 다운이 돼서 2050년 되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게 돼 있는데 네.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117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82조까지 쌓이게 되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내는 분들은 2,200만 명입니다. 네. 이게 1년에 58조를 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받는 분들은 700만 명이쯤 돼요. 이분들한테 39조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9조 정도가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2,200만 명이 지금 돈을 내고 있지만 이게 혹시 가입자가 줄어든다라든지 아니면 받는 분들이 700만 명에서 계속 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88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입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이 된다는 건데 소진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빨리 이것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면 19.7%지만 이렇게 올리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동과 참 직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9%지만 일단은 요거를 13%로 네. 4%로 올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정부에서 낸 안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이 있는데 지금 40%로 네. 점차 가고 있거든요. 네네. 금년도가 41.5%입니다. 지난해 낼 때가 42%이기 때문에 42%에 멈춰야 되겠다는 것이겠고요. 그렇지만 또 그게 여러 가지 1171조 있는 돈을 네. 지금 평균적으로 연간 4.5% 정도의 이 이율 이렇게 기금 소득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네. 1%를 올리겠다 그런 안을 제가 내게 돼 있고요. 그런데 참 이거 저희도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는데 참 그 국회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저희가 15%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그게 거기 나왔습니다. 15%요? 예,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이 예. 15%를 돌파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어쨌든 역대 최고는 경신했네요. 그렇습니다. 해외 투자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게 보면 한 6%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5.5% 정도는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니까 차관님 그 연금 고갈 시점도 생각보다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그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게 시급한 것이 되겠고요. 참 제가 요번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네네. 프랑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지금 기금이 1171조가 있잖아요. 예. 프랑스는 어떤 체계냐면 그해 받아서 그해 돈을 주는 겁니다. 돈 받아서 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30년간 계획이 없었다면 1993년도에 계획적 잔고를 보게 되면 예. 2030년도에 700유로 적자가 돼 있는데 그래요. 이분들이 거의 그냥 10년, 3년 단위로 계속 개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상당히 지난해 흑자가 난 것처럼요. 우리도 빨리 네. 개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적립금에 쌓이는 거에 취해 있는데 적립금은 좀 하루에도 885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프랑스 가가지고 이번에 배운 것이 예. 정말로 이렇게 정말 진짜 30년 동안에 벌써 7번 기억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배울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출장도 이제 갔다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난 3박 5일로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자정 장관이죠. 11일 국무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범위도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정치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런 범위랄까 이런 그 범위 판을 짰다 그러나 이런 근거를 또 한번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권한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13%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으로 저희 같은 거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 말씀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자,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이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나 연금 관련 전문가들 목소리도 한데 모아야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연금 개혁 특위 보면은 거기 전문가들이나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일종의 뭐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을 띄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21대에 저희가 30억 이상을 쓰면서 네. 공론화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만나서 공론화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도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도 따로 있었던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000명을 이렇게 저희가 다 연락을 드렸었고요. 네네. 마지막에는 500명 정도가 4번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결론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기 해보니까 그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우리가 조금 더 냈으면 더 받고 싶다. 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21대 말에 13%로 보험료를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뭐 43도 있었고 45도 있었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44도 괜찮다. 뭐 그런 의견도 이따가 논의가 다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수개혁 이거는 정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아까 심지어는 차관님께서 2월 안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뭐 2월이 아니라도 춘3월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885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1년이면 32조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하루에 885억 마이너스요? 그렇습니다. 적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한편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하는 적기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또 국회도 지금 여야에 있는 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서로 간에 의견이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의견이나 방법론이나 논의 구조가 특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상임위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거지만 또 그 뒤에는 특위는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방식이 약간 좀 다른 것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개혁이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한 번도 보험료는 손대지를 못했었어요. 9%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보험료는 9%에서 이게 10%로 올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의 2자릿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경영계 왜냐하면 경영계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노동계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4.5% 반씩 내잖아요. 13%도 내게 되면 이것이 결국 6.5을 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2%를 더 내줘야 됩니다. 또 노동계 같은 경우 노동자가 더 내줘야 되거든요. 시민사회 단체 여야가 공히 인정한 숫자가 13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숫자였었고요. 그 소득대체율이 이게 40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는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모수개혁 말고는 이제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구조개혁. 이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아마도 시간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간은 꽤 이렇게 걸릴 것이다. 이런 것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를 개혁하는 것은 아마도 저희가 2월 달이나 3월 초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수개혁, 구조개혁 같은 경우는 소득구조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느냐. 또 그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에 지금 노인이 천만 어르신이 됐거든요. 70%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 어르신이 OECD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으니까 가난하신 분들한테 더 드리자. 내려오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간의
그 퇴직연금을 지금 그 사용자가 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네, 8.33%입니다. 이거를 의무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지금은 90%가 찾아가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 집이라든지 또 자녀 결혼식 때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개인연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보험이 들잖아요. 예. 이런 것도 많이 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 국민연금 말고 이게 삼총사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과의 네. 관계, 또 밑에 깔려 있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건 논의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1년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시간을 정해내야 되지. 이게 한번 그냥 놔두면은 1년이 그럼요. 아니라 5년 10년이 돼도 그렇습니다. 그냥 간다 이거죠. 예, 저희가 보험료 올려놓고 대처를 하게 되면 이미 갈증이 해소되게 되면 이거 동인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1년 내에 이것도 다 하자. 그렇게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수 개혁을 우선적으로 하되 이거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동시에 시간이 좀 더 걸려도 하면서 같이 해야 이게 연관성들이 다 더 맺어진다. 예,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모수개혁하면서 해야지 모수개혁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갈증이 해소됐다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기 기간 내에 하는 걸 정해놔야 됩니다. 네. 예. 자, 현행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지만 약 8년 후인 2033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60세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60세까지 일을 하는 분도 그렇게 뭐 다 그런다고도 볼 수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5년의 갭이 있는데 이건 또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또 좁히면은 또 재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보건복지부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59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거를 64세까지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 돈을 벌어야지 돈을 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64세까지는 우리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이란 문제가 결부가 돼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약간 전 또 같이 결부된 것이 뭐냐면 우리 또 이중근 대한의원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65세가 노인 연령인데 네. 지금 65세는 아주 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75세까지로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받아서 네. 이번 업무 보고 할 때 노인 연령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가 저기 그 정년 연장 같은 정년 경우도 연장, 그것도 노인 연령. 예. 그거는 뭐 저희보다는 노동부하고 예. 이 경산의회에서 지금 열심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고령화가 제일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요. 14%에서 20%가 7년 만에 됐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한 60만 정도가 어르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8, 90만이 태어나셨는데 한 3, 40만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60만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문제는 빨리 좀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다뤄야 된다.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뭐랄까요 퇴직연금 다 연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짜진 판을 짜듯이 그렇게 잘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늦출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노인 연령, 정년 연장까지도 다 좀 연관이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이제 프랑스 사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다른 나라 사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뽑아낼 게 있으면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외국 사례 어떤 게 있는지 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프랑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프랑스는 27.8%를 돈을 냅니다. 네. 다른 과자 뭐 50.5%를 돈을 내는데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004년도가 저희가 똑같은 인구가 노인 인구가 20%대였었거든요. 13.934%를 매년 0.35를 올려가지고 18.3%까지 다 올려놨어요. OECD 평균이 18.2%를 돈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라도 인구가 줄게 되면 또 오래 살게 되면 더 돈을 더 받을 많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을 했고 독일 같은 경우도 18.6%를 지금 내고 있고
43%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출생에 대해서 지속가능인자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자정이 어렵게 되면 몇 가지 안 됩니다. 툴이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액을 늦추거나 아니면 지급 연령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지수를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OECD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요 결국은 4개 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4가 출생률입니다. 네네. 2.1인데 사실 0.7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어떤 나라는 보험료가 낮은 나라는 보험료를 올리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연령이 62세는 64세로 늘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줄이는 그런 거를 여기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인데 다른 나라는 18.2%거든요. 13%좀 올리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득 대책 같은 경우도 네. 합의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최상목 고란대행께서도 네. 말씀 주신 거 더 내고 덜 받는 합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네.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모든 제도가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질문 딱 2개 남았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 머리에 쏙 들어오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885억 원이 매일 적자가 나고 네. 있고요. 32조가 연간 적자 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내야 되냐면요. 우리는 받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미래 세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가 남아 있을 때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개혁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강조해 주셨고요. 예, 예, 자,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이길 차관님께 이 연금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글자인데요. 네. 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지금 31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제 인생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되면 또 다시 논의를 또 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미션으로 연금 개혁은 꼭 하고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서 요즘 간절하게 오늘도 국회를 5군데나 다녔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꼭 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짐을 드립니다. 예. 자, 연금 개혁은 이길 차관님께 마지막 미션이다. 일 정도로 정말 강한 그 책임감과 어떤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분들 중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당분간 우리나라에선 딥시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 조치했기 때문인데요. 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앱마켓에서 신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미 이제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위에서 지금 계속 권고하는 것은 딥시크 자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딥시크에다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남기실 때 최대한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좀 이 점을 계속 유념해 두시고 이용을 하셔라. 이렇게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했는데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위가 이런 조치 내린 이유 뭡니까?
네, 이제 많은 AI 서비스들을 보면요.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자동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은 건데 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생성형 AI라고는 좀 다르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뭐 키보드 입력 패턴, IP 주소 이런 것들의 개인 정보를 네. 수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 정보라는 게 딱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합을 하면 특정인을 개인 이제 이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걸 차단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유입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뭐 기업의 기밀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국가기관의 뭐 안보, 외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학습 데이터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딥시크 이용 약관을 보면 사용자와 개인 정보, 뭐 입력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 중국의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건데요. 중국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라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 데이터를 기업에다 요구를 하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럼 내가 입력한 개인 정보 그리고 우리 뭐 기업들이나 뭐 이제 그런 국가기관과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위에서 지난달 31일에 이제 딥시크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이제 공식 질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는 누가 하고 뭐 왜 수집하냐, 뭐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이용하고 저장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자체적으로 이제 정보위에서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돼서 일단 잠정적으로 얼른 이제 이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개인정보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딥시크에서 내놓은 답변은 그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 일부 소홀했다는 점 인정한다. 그래서 네. 개인정보위에다가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지난 14일에 표명해 왔다고 합니다. 자,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 4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관세 폭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마도 4월 2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서 이제 답을 한 건데요. 미국에 지금 자동차 수출하는 이제 주요국들을 뽑아보면 멕시코,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 대표적인데 이제 점유율로 치면 사실 일본, 우리나라 굉장히 높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관세 부과 계획을 좀 일찌감치 밝혔던 나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발표로 이제 가장 헉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이제 마약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맞습니다. 제시하니까 협상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유예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이제 관세 이제 폭탄을 맞을 거다 아닐 거다 막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 발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나와버린 건데요.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자동차 수출한 규모가 네.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좀 넘습니다. 한 미국 돈은 한 347, 8억 정도, 네. 7, 8억 정도 되는 건데 자동차 해외 수출액 중에 미국 시장 비중이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해외에다 팔 때 절반은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해외 돼요. 수출 중에 절반은 미국이다. 네. 예. 자동차 수출 중에. 근데 그럼 이 절반의 물량에 지금 일단 관세 폭탄이 매겨진다? 그럼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우리는 그럼 미국산 자동차 얼마나 사줬냐. 따져보면 작년에 이제 3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럼 50조와 3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무역 불균형 그리고 이 한국만 좋은 장사라고 늘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하는 그런 게 딱 자동차로 지목이 된 거죠. 한국 제품 참 한국 자동차 잘 만들거든요. 제가 보면 국제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가격 독일, 경쟁력도 일본 있고. 했지만 가격 경쟁력까지 하면 근데 왜 미국 거를 우리만큼 안 사냐 이 논리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럼 세금 얼마나 붙게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 이제 자동차 관세 이야기할 때 이제 나라별로 아마 차등 관세 적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마 10%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좀 발표했던 날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별로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날이었어요. 네. 근데 상호 관세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만약에 A라는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다 10% 관세 부과하면 그래 그럼 우리도 똑같이 10%. 네. 만약 20%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20% 똑같이 이 관세를 맞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한국과 미국은요 2012년에 자유무역협정 FTA 맺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10%의 근거는 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제 발언들로 미뤄 짐작을 하는 건데.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세와 유사하게 간주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이제 이 세금이잖아요. 국세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살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와서 10% 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팔리는 것 자체가 10%는 관세야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 자동차도 미국에서 팔릴 때 10%를 관세를 매기겠다. 1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3월부터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 이 관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5천만 원에 팔던 3월까지 5천만 원에 팔던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4월부터는 5,500만 원으로 가격이 뛰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이 5천만 원짜리 자동차와 5,500만 원짜리 자동차의 가격은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밖에 거기다 없겠죠. 그 전에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다가 그거 잘 사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웃돈을 얹어주는 기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도 사실 고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뭐 그전에 뭐 철강도 얘기 나오고 반도체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파트너를 바꾸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바꾸면 되는 문제고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여러 나라들이 쟁쟁한 제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재가 많아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 순간 판매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B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이 만약에 수입 자동차에 관세 10% 부과한다? 그러면 아마 현대차그룹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정도는 줄어들 거야. 이렇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거냐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일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뭐 반도체보다는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10.4% 정도 차지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도 사실 전방 후방 산업이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고 저번에 이제 사실 멕시코랑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 막 그때 계획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게 오히려 미국 자동차 회사 이 포드에 더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 이 자동차에도 사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한국 GM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GM은 이제 미국계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지난해 이제 자동차 47만 4,700여 대를 생산을 해서 이제 한 10대 만들면 8, 9대는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만큼의 물량이 다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회사가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존립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아직 관세 부과까지는 한 달 보름 정도 기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협상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 대부분이 사실 이제 협상의 여지를 늘 남겨두고 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사례를 보면 한밤중에 이제 정상들이 통화해서 바로 한 달 유예 조치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협상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이 자동차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있으나 내지는 폭을 줄일 수는 있으나 이 아예 시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현대차그룹에서 그동안 이제 좀 대비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지난해 말부터 미국 내 좀 대관 조직을 강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대미 투자 늘린다든지 미국 현지 생산량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네. 카드를 좀 제시하면서 방어 작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사실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미국 내 생산을 굉장히 늘려놨어요. 일단 증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놨고. 그래서 당장 이제 연간 한 12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게 이 현지 생산량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령 운전자라면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최대 50만 원 상당 교통카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이제 면허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해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까지 합치면 총 50만 원 교통비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50만 원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좀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허 소지한 사람이 반납하면 다 지원금을 주는 반면에 강남구는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로 따져보는데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운전면허증이랑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 경제 뉴스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 네. 이야기 해봅니다. 우리가 이 돈워리 코너 시간에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값이 오르고 있다. 네. 앞으로 더 오른다. 네.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과 대비해서 보면은요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트라이온스당 한 2,912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 보면은 정말 진짜 2배 오른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예. 미국 이제는 금융시장과 좀 비교해 본다 그러면 S&P 500 지수가요 실제 이제 작년에 2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 주가는 거의 바닥이 기었는데 S&P 500 지수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금을 보니까 금 가격은 2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대비해서. 근데 올해 들어와서도요. 사실 S&P 500 지수가 한 4% 상승했는데 네. 금값은 올해 들어서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지금 또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금 가격이 오르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이 황금 박지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전남 한평군에 있는 예. 그 황금 박지상이 있죠. 그 당시 2005년도에 순금 162kg을 이제는 사갖고 예. 그때 돈으로 28억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가격으로 보면 이게 261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성공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한 달에 2019년도에 아마 뉴스에 아마 그거 나왔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왜 돈 들여서 그런 맞아요. 거였냐 아마 비난 엄청 받았을 엄청 거예요.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효자가 돼 버렸네요. 완전 효자가 되고 관광 수입이 지금 엄청 난다 그랬죠. 그래서 19년도에는 야. 도둑도 들었다고요. 근데 잘 지켜내서 예. 지금의 261억 원의 그 지금 황금 박지상이 이야. 전시가 되고 있다더라.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인데 네, 황금박쥐.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금값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황금박쥐. 네. 예.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돌반지 하나 지금
얼마 합니까? 지금 돌반지요. 사실 네. 때는요 거의 70만 원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한 돈이라고 쳤을 때. 한 돈이죠. 왜냐하면은 3.75g인데 엊그제까지 60만 원 했었는데 그렇게 맞아요. 됐어요 또? 네, 거의 지금 66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KNX 시세로 본다 그러면 한 돈에 지금 59만 원 정도 하거든요. 59만 원에 이제 부가세 붙여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살 때 내가 순금을 사니까 금을 사니까 이제 부가세 붙이고요. 거기에 세공비까지. 그래서 얼마 일주일 전만 기사를 보더라도요. 네. 이게 거의 60만 원 육박한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한 65만 원, 66만 원, 67만 원 요 정도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세공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금값이 한돈 반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돌반지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정말 친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요즘에 그래서 너무 많이 비싸네. 찾고 있는 게 예. 물방울 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람수로 해서 조그만한 거 요즘에 그런 걸로 이제 선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값이 오르면서 그 열기가 은으로 네.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값은 얼마나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금 가격이 오르면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대체 투자로 또 은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은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같이 올라요? 예, 같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은을 또 많이 샀는데,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산업용 수요가 좀 많습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그렇군요. 태양광 패널, 반도체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젠 산업용 수요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이제 온스당 본다 그러면 한 $30 수준인데요. 지금 시세로 쭉 흐른다 그러면 아마 올해 이게 $40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승 추세 있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은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산업용 수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은 가격은 이 경기가 안 좋으면 팍 떨어집니다. 이게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산업용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은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오르고 보시면 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 청취자분들 들으면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생각 분명히 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자, 앞으로 더 오를까 이 부분이 정작 사실 관심입니다. 네. 금 가격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 질문 정말 작년부터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항상 단언컨대 말씀드렸어요. 일단 급하지 않는 이상은 네. 내가 정말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은 갖고 계셔라. 금 예, 금은 갖고 자꾸 계셔라. 팔지 말고. 예, 예, 내가 정말 급하면 팔아야 되겠지만 급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네. 첫 번째로 그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패권 전쟁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이 항상 할 수 있는 거는 네. 일단은 달러 팔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갖고 사실 이제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불안해지잖아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다 해서 관세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네.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집니다. 뭐 안전자산하면 대표적인 게 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분위기 자체가 국제 금 시세가 금 가격이 높아지는 시세로 가요 항상. 그래서 금 가격이 올 수밖에 지금 없고. 사셔라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추세는 그렇다 이거죠. 그냥 이제 팔지는 말아라. 그거죠. 이제 사는 거는 사실상 너무 고가고 지금 현재. 근데 그리고 자신의 자금 여력이 그럼요. 결정할 거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장롱에 애들 돈반지 갖고 계시고 황금 열쇠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당분간은 일단은 팔지 말고 괜히 주식 사겠다고 그거 팔고 이러지 말라 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워낙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관세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게 또 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금 가격은 역시나 지금 조금 당분간은 또 더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나라별로 볼게요. 중국이 특히 금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정말? 많이 오른다는 전망 때문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금이 사실 작년이나 올해 또 계속 오르는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믿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 팔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상 외환보고에서 이제 금을 확실한 건 금이다. 예, 확실하게 금을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무엇보다 또 중국
그 국민들이 금을 워낙 사랑해요. 예. 우리나라도 금을 좋아하지만 뭐 중국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또 국민들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중앙 정부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분들도 워낙 금을 사다 보니 당연히 금에 대한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도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 안전 자산인 이제 금을 계속적으로 모아두는 추세로 가는 거죠. 또 요즘에 또 고관세 정책이다 해서 또 이슈가 뭐가 불거지고 있냐면 금에도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붙인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런던에 있는 금 시장에서 빨리 그러면 미국 쪽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 금 시장에서 이제 금을 계속 빼다 보니까 네.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 시세가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이렇게 금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은행이 네. 이게 비판도 많이 받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각국 중앙 정부는 지금 금 매입을 정말로 혈안이 되면서 모으고 있는데 한국은행 안 해요? 한국은행은 사실상 2013년 이후부터 사실 금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순위가요. 몇이냐 본다 그러면 38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36위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 이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38위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왜 사실상 이제 금매입을 중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금매입 좀 해라. 지금 금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순위를 봤더니 네. 아마 제가 만약에 퀴즈를 내드린다 그러면 다 맞힐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 중앙은행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아마 당연히 생각하시겠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1위고요. 예. 2위가 독일이고 6위가 중국이고요. 심지어 필리핀도 우리보다 앞섭니다. 30위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이게 중앙은행에 금이 없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유는 물어보잖아요. 예.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도대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 매입을 안 하냐 봤을 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한 쌓아봤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환율 방어를 한다 그러면 달러가 최고입니다. 바로바로 그냥 시장에 풀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 부분에 치중하기 위해서 굳이 금을 안 갖고 있고 네.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금은 바로 풀 수는 없거든요. 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도 들고 있고 무엇보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가 2011년도와 13년도에 한국은행에서 90톤을 사들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왜 안 사냐? 금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상 이제 샀었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합니다. 15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왜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느냐. 참 어려워요. 그때 그죠? 한번 대인 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0184님이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도 돌반지 대신 현금으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할 때도 됐네요. 돈 워리. 여기서 또 돈 워리 들어가네요. 네. 금쪽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한국은행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개인 차원에서 봐서 금과 은 지금이라도 이제 사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금도 사기 힘들고 은도 사기 힘들다.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워낙 금 수요가 많아지고요.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 금이 국제 시세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는 금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 이제는 금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폐공사의 경우에도 은행 쪽으로 해서 골드바 같은 뭐 실버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네. 바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큰 거의 1억이 넘어가거든요. 이 바 같은 경우가 그래서 네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출시를 좀 중단해 달라. 은행 쪽에 좀 통보할 정도로 사실상 좀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좀 잠재우기서 하고 있고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은 실물금을 못 산다. 물론 뭐 일반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실물금 다 있습니다. 제가 있긴 얘기하는 있어요. 거는 골드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골드바. 네, 그러면 일단 내가 만약에 금 투자를 실물금을 못 산다 그러면 방법은 많아요, 사실. 아니면 그냥 실물금 못 살 때 우리가 네. 투자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뭐 골드뱅킹 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 갖고요. 네. 금 통장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은
일단은 소액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이제 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만큼의 이제 실물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금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돈으로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인출했을 때 네. 나중에 이제 금 통장으로 금을 인출했을 때는 부가세 10%가 붙는다라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KRX 한국거래소에서 금 시장이 있거든요. 네. 주식 거래하듯이 사실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요거- 거래하듯이. 예, 그래서 요것도 젊은 투자자분들이 KRX 금 시장을 많이 노크를 하고 있고 요즘에 가장 인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이제 금 ETF. 아, 그래요? 그냥 뭐 주식 투자하듯이 ETF 상품을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금과 관련된 ETF 상품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국내의 ETF 금과 관련된 ETF는요 사실 네. 배당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해외 ETF, 그러니까 해외에서 출시된 금과 관련된 ETF는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이게 22%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국내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 만약에 ETF가 투자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세금이 좀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금 투자하실 분들 이것만은 꼭 주의해라. 어떤 걸 주의해야 합니까? 일단 뭐 금에 대한 주의보는 다 아실 겁니다. 뭐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네. 이제는 부가세 살 때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10%가 붙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려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기사에 보면 은 뭐 뜬다더라 이런 기사를 그렇죠.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은 ETF라든지 은과 관련된 투자하면 좋을까 하시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금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이 왔다 갔다 좌우지할 수 있어요. 큰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시장 있다. 자체가 금보다 작다 보니까 그래서 왜곡될 수도 예, 있구나.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기가 만약에 다운되고 경기가 죽는다 그러면 네. 은에 대한 정말로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금 가격이 뜨니까 은 가격도 뜨겠지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 시장 접근하시다가는 크게 손을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은 투자 주의하시라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 투자 주의하시라. 금과 은은 또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네,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이제